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기 환자의 전인적 돌봄 과정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 윤리, 그리고 특별히 또 아동,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 간호를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교재 책 2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말기 환자의 전인적 평가의 영역을 기술한다. 말기 환자의 면담을 기술한다. 말기 환자의 신체 검진을 설명한다. 말기 돌봄, 호스피스 완화 간호의 목표 설정을 이해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목표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 평가이고요. 그래서 다차원적이면서 또 필수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전인적 접근을 사용한 것이고, 다양한 목표가 한 가지만 아니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의 상태와 경험, 그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그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관점을 다룬다는 것이 이제 전인적 평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이제 주요 범위는 우리가 그 환자를 전인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면모만 보는 것이 아니겠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든지 신체적으로는 어떠한지, 심리적으로는 어떠한지, 사회적 환경은 어떠한지, 영적으로는 어떠한지, 또 가족들 간의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은 어떠한지, 또 실제적 그 환자의 삶의 활동 범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전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보통 말기 환자나 그런 호스피스 환자들이 병력이 한 가지 질환만 거의 갖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한 2차적인 질병이 거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의 히스토리를 잘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나 2차적 질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기저질환을 조절하려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어떤 환자들이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지 또 만성 신장 질환자 같은 그런 환자들도 통증, 전신 통증을 많이 호소들 하시죠. 그리고 항상 피로하고 전신의 쇠약감, 또 COPD까지 같이 동반하거나 다른 폐질환을 또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가 많이 차도 그렇고 숨이 가쁘거나 또 그런 통증으로 인해 또 불안으로 인해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카케시아에 따른 체중 감소, 영양 상태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것도 올 수 있고요. 정신이 약간 그렇게 맑거나 하지 않고요. 혼미한 증상, 또 변비도 있을 수 있겠죠. 약으로 인한 변비도 있고, 그런 질병으로 인한 변비도 있을 수 있고요. 항상 불안하거나 또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울하거나 또 구역, 구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의 그런 일반적인 증상에 따른 기능을 평가를 잘 해줘야 되겠죠. 운동과 감각 기능을 좀 평가해주고 환자가 잘 거동할 수 있는지, 충분히 잘 보거나 들을 수 있는지, 그런 안전한지, 그런 성적 기능까지 포함해서 신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심리평가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그 환자가 개개인이 또 가지고 있는 정서적 반응이 다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말기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정말 밝을 수는 없겠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죽기
직전까지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가 반면에 많이 우울해한다던가 정서적으로 많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나 그런 불화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이 사회적 환경이 어떠한지 또 환자가 실질적인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지역사회 자원이 그 환자 주변에 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특히 영적 평가가 그런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을 좀 잘하고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의료진과의 또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좀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실제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 환자가 가정에서 실제 활동, 어떻게 집안일을 부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청소,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사 준비라든지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하는지, 긍정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기 환자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면담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체 검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와 체계적인 면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좀 혼란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말기 환자와 면담을 할 때는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앞에 살펴본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고요. 모호한 말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말기 환자의 90% 정도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와 노인 환자도 뭐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평가할 때는 가족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아니죠. 환자 본인이 자신의 통증을 또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통증 평가에 좋고요. 그러면 통증이 그 환자가 똑같은 통증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그런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통증을 우리가 통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 도구가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그 통증 평가 등급을 매겨서 조금 더 타당성 있게 통증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각 통증 척도가 있고 숫자 통증 NRS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 그런 숫자나 그런 표정 슬픈 표정, 뭐 보통 표정, 행복한 표정까지 이렇게 차례로 쭉 늘어서는 그런 얼굴 통증 등급을 매기는 척도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런 척도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한 번은 시각 통증을 사용했다가 어쩔 때는 얼굴 통증 사용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척도를 가지고 일관되게 장기간 동안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증상을 기록하고 이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돌봄의 목표는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희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런 환자의 가치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 이런 목표가 다양하게 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예우를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상처받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언어와 그런 전인적인 돌봄을 적절히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에는 질병의 완치와 고통의 완화라는 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서로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질병에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치료적 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호스피스 환자에게서 또 예외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연세가 많으신 그런 환자, 80세의 환자분에게 그런 외과적 수술이나 항암요법들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겨냥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영구적인 기능 저하와 고통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 완화라든지 남은 생의 그런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치료의 유익과 위험 부담 사이에 균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의료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서로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런 다양한 목표가 동시에 연속성상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료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봄 목표의 우선순위 변화에는 몇 가지 목표가 다른 목표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초점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거지, 갑작스럽게 초점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적 돌봄의 연속성상에서 목표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존 그런 기간과 투병 기간 내내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의료인들이 이런 연속성 상에서 모든 단계에서 각각 다른 목표의 전환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가 완치할 수 있느냐, 또 얼마큼 그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돌봄의 목표 설정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예후 문제에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예후에 대한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 환자들이 대처하고 계획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 대상자들의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 그런 합리적인 정보가 없다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삶의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들을 또 놓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뭐 예후가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어, 그런 모호한 말은 삼가하면서 또 상처받지 않게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또 유의사항이 되겠고요. 또 진실 말하기와 희망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뭐 앞으로 살 날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실이 아니겠죠. 희망을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예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질병을 전 과정 동안 그런 것에 잘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 맞게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료진들이 좋은 의도로 본인은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게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해할 때는 의료진이 나는 좋은 의도에서 말을 했는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죠.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되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오해를 나는 아무리 잘 말했고 그 상황에 맞게 진실되게 또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가족들이나 그 환자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금 약 올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또 말기 만성 신장 질환자들, 신장 5기여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또 그런 또 피해 의식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누가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라든지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목표 설정을 도와주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윤리 중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간호윤리를 보겠습니다. 생명윤리의 원칙과 규칙을 이해해야 되고 호스피스 완화 간호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논의하고요. 호스피스 완화 간호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간호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의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우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일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호스피스 환자에게는 더욱더 그런 윤리 원칙을 적용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과 또 악행 금지의 원칙,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이 있겠는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격 존중이 가장 큰 의미로 해당이 되겠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 개인이 의사결정이라든지 자립성, 그런 자주성을 존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의 원칙이라든지 사전 의사결정서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고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어떤 일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2차적으로 피치 못하게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래도 그게 먼저 선행되는 손상 효과보다 유익한 효과가 온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통제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면 그 진통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변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 중추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이중 효과의 원칙에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락사나 우리가 DNR, 심폐소생술 금지 그런 동의서를 받을 때 이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행의 원칙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이런 동정적인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악행 금지보다는 더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각자에게 상응하는 자기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료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의료 자원 분배를 거시적 분배를 할 것인지 미시적 분배를 할 것인지 등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되는 게 정의의 원칙이 해당되겠습니다. 윤리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은 말 그대로 정직,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인종이 가까이 왔음을 이런 진실 통보의 문제가 정직의 규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대표적으로 신이라 함은 비밀 보장이 가장 큰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의에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팅게일 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을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는 나이팅게일의 선약에도 신의가 비밀 보장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할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우리 간호윤리와 의학윤리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도 간호사는 직업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전문적인 판단 없이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실은 자율성의 원리와 독자성으로 기인되는 도덕적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을 자율성과 진실을 말하기와 같은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올바로 만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 간호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의료 현장에서 임종이 가까운 말기 환자의 대부분은 사고나 만성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대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의한 것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인 경우에 장기 이식의 문제나 그런 생명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고 그런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냈을 때 더 이상 생명이 유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성질환은 그런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그런 지적 능력들이 서서히 저하되고 명료하지 않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이런 의존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가 말기 환자랑 가족을 간호하게 되면서 가장 큰 윤리 문제로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공 영양 피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관 영양을 비경부 수행, 토탈 파렌티알 뉴트리션, TPN이나 그런 위관 영양, 위를 통해서 우리가
뭐 레빈 튜브나 아니면 위관 영양을 통해서 그 인공 영양을 하는 경우 구강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인공 영양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그런 경우에 또 신장이나 폐 등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 항생제 치료나 혈액 투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 생명이 유지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통증 관리라든지 그런 입퇴원 결정,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 등등이 윤리 문제 등에 또 해당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된 주제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심폐소생술 금지가 있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사전 의사결정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의사결정이 무능력한 상태를 대비한 것으로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한 상태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가 자기한테 행해지기를 원하는 바를 미리 의식이 멀쩡할 때 적어놓고 밝혀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전 유언의 형태나 그런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맑을 때 그 생명에 대한 조항이 유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사전 유언이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한 것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유용하고 가정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겠고요. 오히려 환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침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의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지만 의사가 그런 현재 상황엔 맞지 않는데 그런 의향서에 따라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강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본이 되는 영양 및 수분 공급 이런 것을 선택하게 만든 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양과 수분 공급, 기본적인 산소 공급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려되는 점은 그런 외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 공급을 선택사항으로 해놓은 것이 많고 또 의사나 그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설명 없이 그냥 노인들에게 그 종이를 주면서 한두 시간 동안 강의 후에 그냥 작성하도록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전 연명 의향서가 강제로 이 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100% 시행될 것이 강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DNR이라 함은 Do Not Resuscitation 의미하겠죠. 심폐소생술 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성 심정지나 호흡 정지 시에 심폐소생술, 그런 흉부 압박이라든지 인공호흡, 기관 삽관, 그 다음에 외부 심장 박동기나 응급 약물, 그런 빠른 수액 공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전 의사결정 내용에 포함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R의 본질은 그런 CPR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CPR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기본적인 것을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환자가 자기 결정권에 의해 진정한 CPR을 중단을 요구하거나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요구될 때 심폐소생술이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와 같은 관련된 윤리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말은 좋은 죽음, 안락한 죽음, 고통과 통증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안락사라는 것은 또 윤리 문제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안락사를 분류하자면 관점에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 수동적, 자발적, 비자발적, 또 간접적, 직접적인 안락사로 이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적극적 안락사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죽게 하는 안락사를 말하죠.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지만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그러니까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안락사라는 그런 인위적으로 사망하게 한다는 어감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 등장한 것이 이제 존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존엄사라는 게 이제 간접적 안락사라는 용어보다 훨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의료 행위 자체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통제나 진정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윤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불면이나 그런 통증으로 인한 불면이나 말기, 선망 같은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의식을 떨어뜨리는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만큼 사용해야 되고 또 최적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 어느 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한 그런 윤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에는 이제 중추신경에 작용되는 진통제, 몰핀이나 뭐 다른 조금 더 센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절한 용량으로 정확한 시간으로 얼마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문 약사와 또 상담을 하고 환자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정 환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 가족에 대한 특정한 의무나 또 부채를 청산하는 등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아직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이 어느 정도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진실을 또 알려줘야 될 윤리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또 호스피스 환자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자의 그런 자살 의도 표현이나 제스처들을 인식하고 그런 자살 징후를 환자 가족이나 팀한테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매우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절망 때문에 그런 자살을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이런 자살을 표현하는 그런 환자와 직면했을 때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것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우리가 딱 정해진 정답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을 좀 폭넓게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서 또 그런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적용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삶의 마지막 과정 동안 그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함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윤리적으로 우리가 돌봄 제공과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과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리적 실무 표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호스피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윤리적 수행 표준은 모든 간호 업무와 의사 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적, 법적 차원에서 대상자의 비밀을 지키고요. 아까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있었죠. 신뢰에. 그리고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행동을 하면서 대상자가 또 자신을 스스로 옹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겠고요. 윤리적 문제 쟁점에 대해서 우리 그 의료진이나 그 같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참여하는 그 모든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고요. 또 간호사 스스로 우리가 윤리적 가치와 신념을 스스로 확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습득을 해야 하겠고요. 또 전문직의 그런 경계를 유지하면서 대상자와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어떤 윤리적 실무 제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일단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요.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을 끝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환자와 가족의 옹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알고 또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음 어떤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냐면 일단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또 토의를 할 충분한 시간을 있어야 하겠고요. 또 환자 가족을 포함한 다학제 팀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가족과 직원의 반응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옹호자 역할은 그 간호사의 역할 중에 옹호자의 역할이 대표적으로 또 있죠. 특히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 중에 옹호자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파울러 1989년 그 대상자의 옹호를 본질적, 도덕적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구체적으로 4가지 옹호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환자 권리의 수호자 역할이고 환자 가치의 보존자의 역할, 그리고 최선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자와 가족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요. 서비스 내용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서비스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또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러한 임종 환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특별히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을 또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 간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동 간호학과 성인 간호학이 분류되듯이 호스피스 완화 간호에도 성인과 다른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 목표로는 소아 종양에 대해서 이해한다. 두 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완화 간호가 성인 대상 호스피스 완화 간호와 다른 점을 나열한다입니다. 옆에 여기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1982년에 세계 최초로 아동 호스피스를 시작한 영국의 헬렌 하우스 이야기가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상영되는 동영상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아동 청소년의 암 발생률이 20세 미만에서 약 1,700명이고 15세 미만의 경우 약 1,200명에 달할 정도로 암이 아동기 사망 원인 1위이고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은 이제 백혈병이 대다수로 3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다음은 중추신경계 종양, 림프종, 신경아세포종 등이 있겠습니다. 성인과 달라서 좀 연령이나 성, 별, 그리고 유전적 영양,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이런 특정 종양의 발생 빈도가 또 다르고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백인 아동이 흑인 아동보다 암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이쪽에 순위가 나와 있고요. 5세 미만과 5세에서 9세 사이, 10세 이상에서 순위가 나타났고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급성 백혈병이 1위의 원인에 있습니다. 아동기 사망 원인의 1위인 암이 원인이 사실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유전적이라든지 면역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런 암이라면 발암 요인을 피하면 예방될 수 있겠지만 이런 암의 원인이 사실 분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기 진단하는 방법이나 발암 요인을 피할 수 있는 예방법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소아 종양의 원인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눠서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암 억제 유전자에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RB 유전자나 P53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에서 이제 돌연변이나 또는 염색체 소실이 있게 되면 세포의 악성 변이가 초래되면서 암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거나 선천성 질환이 있으면 또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면역 결핍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또 백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태어나면 또 림프종에 취약하게 되겠죠. 환경적 요인을 보자면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아동,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CT나 MRI를 많이 찍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방사선 요법을 받았다 했을 때 백혈병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암제인 알키로아 제제를 많이 노출됐을 때 또 2차 종양의 발생률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악성 림프종 발병 위험이 또 높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 내에서 흡연이나 또 대기, 공기 오염, 매연에 노출이 많이 되면 또 공통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소아종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아종양과 성인종양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소아암은 성인암에 비해서 아무래도 더 낮고요. 그리고 원인은 주로 유전학적이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병리적 소견으로는 소아는 육종이나 혈액 종양이 많고 성인에게는 상피세포 종양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은 소아일 경우에는 아까 조기 진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죠. 성인인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미리 한다든지 암 조기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액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기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율은 소아인 경우에는 또 오히려 높고요. 성인은 낮습니다. 암 한 아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 하나를 위해서 아동 호스피스 돌봄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미국의 국제 아동 호스피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원칙과 그 호스피스 프로그램 8개 영역의 표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은 아동과 가족이며 아동의 성장 발달, 가족 생활 주기를 고려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또 가정이나 기관에서 아동과 가족의 요구가 존중되면서 가족 중심적인 지속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헬렌 하우스, 세계 최초로 아동 호스피스를 시작했다는 영국의 헬렌 하우스 동영상을 이따가 보신다면 그런 가족 중심적 그런 돌봄이 어떻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동과 가족의 치료의 선택 과정에 또 함께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이렇게 팀을 이뤄서 계속 교육을 받는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해서 함께 참여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아동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의 그런 돌봄을 간호과정을 적용해서 계획, 수행, 기록,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가정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내내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에 의해 결정된 그런 사별 서비스를 아동 사망 후 일정 기간, 대부분 1년 동안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는 악성 종양, 만성 진행성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에이즈, 선천성 기형, 심장질환, 그 외 악성 질환이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기 질환을 가진 아동 청소년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라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을 보면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왕왕 접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건강한 아동들에게 권리가 있지만 특히 또 말기 질환을 가진 호스피스 아동의 권리가 있습니다.
1번. 그래서 나는 그 아동은 부모, 의료진 및 사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재할 권리를 가지고요. 또 울 수 있는 권리, 혼자 있지 않을 권리, 아동이기 때문에 또 환상을 가질 권리도 있고요.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아동이기 때문에 놀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라면 10대처럼 행동할 권리가 있고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전인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의 환경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죽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집에서 죽을 권리가 있고 두려움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요. 가족이나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삶의 질을 위해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죽는 과정에서 진정된 상태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아동의 현실을 이해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